평범한 담배 한 갑이 갑자기 손 안에서 터져서 손가락을 날려버린다면 어떨까요? 길가에 떨어진 예쁜 나비 모양 장식품을 만졌는데 그것이 마지막 기억이 된다면요. 이것은 과장된 공포 영화 시나리오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당시 병사들이 매분 매초 마주해야 했던 지옥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당시 군인들은 눈에 보이는 적군뿐만 아니라 발밑의 흙부터 손에 잡히는 모든 물건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사물이 당신을 죽이려 드는 거대한 덫이 상황. 오늘 이야기는 그 시대 가장 교활하고 잔인했던 폭발물들이 어떻게 인간의 심리를 파고들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당시 병사들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 바로 철조망 함정이었는데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독일군의 배치 방식은 악마적일 정도로 교묘했습니다. 그들은 폭격으로 반쯤 무너진 건물 잔해나 어두운 출입구 발목 높이에 얇은 철사를 쳐두곤 했는데 지칠 대로 지친 연합군 병사들이 무거운 장비를 메고 비틀거리며 잔해를 넘을 때 그 가느다란 죽음의 선을 발견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악랄함은 그 다음이었는데 독일군은 병사들이 아래쪽 철조망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넘어갈 것을 예측해 바로 그 위 가슴 높이에 두 번째 철사를 설치해두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아래를 보느라 고개를 숙인 병사의 얼굴이나 가슴이 두 번째 철사를 건드리는 순간 피할 곳 없는 좁은 통로에서 폭발이 일어나 군대 전체를 몰살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태평양 전선에서도 일본군은 이 함정의 기술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는데 그들은 정글에 빽빽하게 들어찬 거대한 나무들 전체를 무기로 개조해버렸습니다. 덩굴 식물처럼 위장된 철사 하나만 건드려도 수톤짜리 통나무가 병사들 머리 위로 덮치거나 나뭇가지 위에서 핀이 뽑힌 수류탄 다발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도록 설계해 자연 전체를 죽음의 숲으로 만든 것입니다. 때문에 미 해병 대원들은 정글을 걷다가 덤불이 지나치게 깨끗하거나 인위적으로 정리된 느낌이 들면 본능적으로 그곳을 우회해야 한다는 생존 법칙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닿은 흔적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에 병사들은 자연스러운 무질서함 속에서만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943년 중반 연합군 훈련 교본에는 아예 철조망 탐지법만을 다룬 챕터가 따로 생길 정도였는데 병사들은 햇빛에 반사되는 미세한 금속 광택을 찾기 위해 땅만 보고 걸어야 했습니다. 부자연스럽게 꺾인 나뭇가지 하나, 살짝 들린 흙더미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병사들은 끔찍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함정을 피하기 위해 걸음을 늦추고 바닥만 보고 걷는 병사는 숲속에 매복한 적 저격수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고정 표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빨리 움직이면 폭사하고 천천히 움직이면 저격당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지옥도가 펼쳐진 셈입니다. 전쟁터에서 적의 물건을 획득하는 전리품은 병사들에게 소소한 낙이자 꿈이었지만 독일군은 인간의 이 기본적인 욕망마저 슈프렘팔렌, 스프랭펠렌이라 불리는 끔찍한 대학살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은 병사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들에 폭발물을 연결해 두었는데 바닥에 떨어진 고급 헬멧, 벽에 기댄 소총, 심지어 배고픈 병사들을 유혹하는 달콤한 초콜릿까지도 손을 대는 순간 예상치 못한 죽음의 도구로 돌변했습니다. 해방된 유럽의 마을에 환호하며 들어선 연합군에게 문고리를 돌리거나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일상은 모두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나치 군대는 이미 도망치고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기고 간 치명적인 선물들은 마을 곳곳에 숨죽인 채 새로운 희생양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땅에 덩그러니 떨어진 헬멧을 보고 무심코 집어들었다가는 헬멧끈과 연결된 인계 철선이 당겨지며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이 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벽에 힘없이 기대어 있는 소총이나 빈 농가의 낡은 문고리, 심지어 테이블 위에 놓인 램프조차 건드리는 순간이 곧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되는 끔찍한 최후를 의미했습니다. 독일군의 진짜 천재성은 단순히 폭탄을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을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후퇴하면서 책상 위에 놓인 고성능 쌍안경, 펼쳐진 지도, 뚜껑이 살짝 열린 탄약 상자처럼 병사라면 누구나 손이 갈 수밖에 없는 물건들에 핀이 반쯤 뽑힌 수류탄을 숨겨놓고 유럽 전역을 거대한 지러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북아프리카의 뜨거운 사막에서 아프리카 군단은 이 잔혹한 함정을 일종의 사냥게임처럼 즐겼는데 버려진 탄약 상자를 발견한 연합군 병사가 안도하며 뚜껑을 여는 순간 숨겨진 핀이 빠지도록 설계했습니다. 병사는 뚜껑을 열고 나서야 자신의 치명적인 실수를 깨닫게 되지만 그 후에는 폭발음과 함께 불과 몇 초 만에 영원한 침묵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다른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은 점령했던 집을 떠나면서 벽에 걸린 그림 액자를 일부러 비스듬하게 걸어두는 것이었는데 이는 장교들의 심리를 겨냥한 저격이었습니다. 독일군은 꼼꼼한 장교만이 그 액자를 참지 못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 확신했고 액자 뒤에 숨겨진 폭발 장치는 그의 완벽주의적인 정리정돈 습관에 대해 죽음이라는 가장 가혹한 대가로 보답했습니다. 때로는 이 함정들이 일반 병사가 아닌 폭발물 제거 전문가들을 직접 노리기도 했는데 눈에 보이는 지뢰를 해체했다고 안심하는 순간을 노려 그 밑에 안티 리프팅 장치라는 두 번째 폭탄을 숨겨두곤 했습니다. 지뢰를 들어올리는 순간 압력 해제로 인해 터지는 이 이중 함정뿐만 아니라
불발탄이나 연합군의 수류탄까지 시한장치로 개조해 기념품을 줍거나 부품을 찾는 정비병들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가장 잔인한 발명품은 인간이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 욕구를 이용한 것들이었는다. 배고픈 병사가 집어들 식량 캔이나 목마른 병사가 마실 물통, 추위에 떠는 병사를 위한 담요, 심지어 씻기 위한 비누에까지 폭발 장치를 연결해 두었습니다. 이런 미끼 함정들은 살상력도 뛰어났지만 심리적 효과가 더욱 치명적이어서 연합군은 더 이상 눈앞에 있는 그 어떤 물건도, 안전해 보이는 집도, 심지어 동료의 시체조차 신뢰하지 못하는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육체적 피해도 심각했지만 무엇보다 사람의 호기심과 선의 자체를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심리적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전쟁 말기에는 존재했던 모든 인도적 규칙을 위반하는 사악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독일군은 죽은 병사들의 시신을 철조망과 폭탄으로 엮어 건드리면 터지게 만들었고, 휘르트겐스프의 어둠 속에서는 이 잔혹함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숨이 붙어있는 부상자를 살아있는 함정으로 개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간단하면서도 인간이길 포기한 듯 소름 끼쳤는데, 고통스러워하는 부상자의 신음소리가 의무병이나 구조대를 끌어들이는 미끼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전우를 구하기 위해 달려온 구조대가 환자를 들어 옮기려는 순간 부상자의 몸 아래 숨겨진 압력식 폭탄이 터지며 구조자와 환자 모두를 폭사시키는 가장 비열한 전술이었습니다. 미군 제4보병사의 윌리엄 H. 에드워즈 병사가 바로 숲에서 야간 순찰 중 이런 끔찍한 인간 함정의 희생양이자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는 순찰 도중 오른발을 완전히 날려버릴 정도로 강력한 지뢰를 밟았지만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고, 독일군 방어선 코앞에서 피를 흘리며 무력하게 노출된 채로 버려졌습니다. 새벽이 밝자 그가 고통 속에 도움을 요청해 2명의 미군 의무병이 달려왔지만 쏟아지는 독일군의 기관총 사격에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그날 밤늦게 어둠을 틈타 독일군 3명이 쓰러진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에드워즈는 처음엔 그들이 자신을 포로로 잡아 치료해 줄 것이라며 자비를 기대했지만 그들은 그의 주머니를 뒤져 재킷과 담배를 훔친 뒤 그의 등 아래 흙을 파고 차가운 폭발물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이 끝났을 때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건드리면 터지는 인간 지뢰의 중심이 되어 있었는데, 몸을 뒤척이는 작은 움직임이나 누군가 그를 구하려는 시도 자체가 곧장 폭발로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하러 온 전우와 함께 죽지 않기 위해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석상처럼 굳은 채 죽음과 대치해야만 했습니다. 에드워즈는 머리 위 나무들이 총알에 찢겨나가고 옆에서 포탄이 터지는 지옥같은 전장 한복판에서 독일군이 조롱하듯 던져주고 담배 몇 개비로 정신을 차리며 무려 3일 가까이 그 상태로 갇혀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고통을 이기지 못해 의식을 잃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선의의 구조대가 달려와 자신과 함께 폭사할까봐 그는 잠들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마침내 2명의 동료 보병이 그를 발견하고 다가왔을 때 에드워즈는 그들에게 가까이 오지 마 라고 소리치며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폭발물의 위치와 전선을 자르는 방법을 아주 차분하고 정확하게 지시하여 70시간의 피 말리는 고통 끝에 자신과 동료의 목숨을 모두 구하고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연합군에게 바운싱 베티, 튀어오르는 베티라는 별명으로 불린 독일의 S지뢰는 살상을 넘어 최대의 피해를 주기 위해 설계된 공학의 걸작이었습니다. 누군가 밟거나 인계철선에 걸리면 작동하는 방식이었지만 기존 지뢰와 달리 즉시 터지지 않았는데, 대신 작은 화약이 점화되면서 지뢰 본체를 사람의 허리 높이인 약 1m 공중으로 튀어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병사가 하는 순간 지뢰는 이미 공중에 떠 있었고 그 높이에서 주 폭탄이 터지며 복부와 가슴을 향해 360도 방향으로 수백 개의 강철 파편을 비처럼 쏟아냈습니다. 독일군은 이런 악마 같은 무기를 유럽 전역에 수백만 개씩 배치했는데 단 하나만 터져도 반경 20m 내의 분대원 전체를 벌집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파괴력은 병사들에게 걷는 것조차 공포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지뢰의 폭발 반경은 무려 20m에 달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피투성이가 되거나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지뢰가 터지는 것만으로도 분대 전체가 순식간에 전투 불능 상태에 빠지는, 그야말로 보병들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무기였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 지뢰가 선사하는 심리적 고문이었는데, 지뢰를 밟은 병사는 첫 번째 딸깍 소리를 들은 후 공중으로 튀어오를 때까지 몇 초간의 숨막히는 정적을 견뎌야 했습니다. 자신이 죽거나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지만 정작 그 운명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잔인한 시간이었습니다. 1944년이 되자 독일의 지뢰전은 더 이상 흙구덩이에 조잡한 금속 덩어리를 묻는 수준이 아니라 마치 극비 무기 연구소에서나 볼 수 있는 최첨단 과학의 영역으로 진화했습니다. 기존의 텔러 지뢰도 여전히 위협적이었지만 나치는 소재 공학을 접목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기술로 전장의 판도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토프마인이라 불리는 이 지뢰를 얼핏 보면 그저 눈에 띄지 않는 평평하고 둥근 물체처럼 보였지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그 어떤 무기보다 사악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압축 목재 펄프나 판지, 타르,
심지어 유리 같은 비금속 재료로만 제작된 이 지뢰는 당시 연합군이 자랑하던 금속 탐지기를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해 탄생한 병기였습니다. 지뢰 전체에서 금속이라고는 아주 작은 기폭장치 하나뿐이었기에 연합군 공병들이 아무리 탐지기를 휘저어도 헤드셋에서는 아무런 경고음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땅속에 분명히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데 기계는 안전하고 말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은 진격하는 병사들에게 보이지 않는 유령과 싸우는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기술자들은 아군이 지뢰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타른 잔트라는 거친 검은 페인트를 지뢰 표면에 칠해두는 치밀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연합군의 탐지기는 이 신호를 잡지 못해 애를 먹었지만 미세한 방사능을 띠는 이 페인트 덕분에 가이거 계수기를 휴대한 독일군은 손쉽게 지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적의 눈과 귀는 완벽하게 속이면서도 제작자는 언제든 찾아낼 수 있는 전장의 비대칭성을 극대화한 악마의 무기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폭발물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격차를 이용해 적을 농락하는 심리전의 정점이었습니다. 동시에 독일 기술자들은 보병뿐만 아니라 연합군의 강력한 전차 부대를 저지하기 위해 아래에서 장갑차를 공격한다는 파격적인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들은 땅속에 매설된 상태에서 로켓을 발사하는 사실상 지뢰로 위장한 대전차 로켓 발사기인 판처슈테민 43을 개발해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땅에서 튀어나온 작은 막대기처럼 보였지만 탱크가 그 위를 지나가며 막대를 구부리는 순간 숨겨진 화약이 작동해 판처 파우스트 탄두를 탱크의 가장 약한 부분인 바닥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125mm 크기의 강력한 탄두는 일반 보병의 화력으로는 절대 뚫을 수 없는 100mm 두께의 강철 장갑도 종이장처럼 뚫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중전차라도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이 기습적인 공격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악한 무기의 쌍두기 격인 홀슈프룽 4672는 여기에 더욱 잔인한 속임수를 추가하며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1942년 무렵이 되자 연합군 공병들도 경험이 쌓이면서 독일의 지뢰와 폭발물을 제거하는데 꽤 능숙해졌습니다. 상황만 허락한다면 보병들을 비교적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탐지 기술과 해체 도구, 그리고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군은 연합군의 자신감을 비웃기라도 하듯 곧바로 위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버렸습니다. 그들은 안티 리프팅 장치라고 알려진 부비 트랩을 도입했는데 이는 수동적으로 밟히기를 기다리는 지뢰를 폭발하는 능동적인 살인덫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적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함정을 해체했다고 안심하며 지뢰를 땅에서 뽑으려는 숙련된 기술자를 죽이기 위해 준비된 처형 장치였습니다. 지뢰를 발견한 것이 행운이 아니라 불행의 시작이 되도록 만드는 전쟁터의 기술자들끼리 벌이는 치열한 두뇌 싸움이었습니다. 독일군이 고안한 가장 간단하면서도 악마적인 장치 중 하나는 지연 점화 장치였는데 이 보조 퓨즈는 건드리는 순간 터지는 것이 아니라 약 30초라는 끔찍한 침묵의 시간을 가진 뒤에야 폭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희생자를 살려주기 위한 배려가 아니라 지뢰를 밟은 동료의 비명을 듣고 구조하러 달려온 분대원들까지 폭발 반경 안으로 충분히 끌어들이기 위해 계산된 잔혹한 살상 타이머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간의 심리를 역이용하는 가짜 철조망 속임수가 등장했는데 병사가 땅에 뻗어있는 철조망을 발견하고 함정을 찾았다고 확신하며 니퍼로 끊는 순간이 바로 독일군이 노리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철조망이 끊어지며 장력이 풀리면 땅속에 숨겨져 있던 두 번째 전선이 당겨지며 진짜 뇌관을 때려버렸기에 병사는 자신이 안전을 확보했다고 믿는 그 순간에 자신의 손으로 죽음을 불러오게 되는 셈입니다. 태평양의 일본군은 기술적인 함정 대신 땅 자체를 무기로 만들었는데 그들은 한두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정교한 터널 시스템인 거미굴을 파고 정글 식물로 완벽하게 덮어버려 미군이 바로 그 위를 밟고 지나가도 발밑에 적이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일본군의 전술은 미군이 등을 보이고 지나갈 때까지 숨죽여 기다리다가 총소리로 위치를 들키는 대신 뇌관을 조작한 수류탄을 던지고 다시 땅속으로 사라지는 유령 같은 공격이었습니다. 일부 지독한 일본군은 자신이 죽고 난 뒤에도 적을 죽이기 위해 거미굴 입구 자체에 부비 트랩을 설치하기도 했는데 이는 해병대가 거미굴을 발견하고 내부를 수색하려 뚜껑을 여는 순간 미리 설치된 폭약이 터지며 수색 대원들을 덮치도록 설계된 최후의 방악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마치 동화 속 장면처럼 작은 금속 통들이 쏟아져 내리며 날개를 펼치고 빙글빙글 회전하며 떨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독일이 연합군을 공포로 몰아넣기 위해 뿌린 일명 나비 폭탄이었습니다. 원통형 폭탄이 공중에서 회전하면서 내부의 뇌관이 자동으로 무장되도록 설계되었는데 땅에 닿을 때쯤이면 이 예쁜 나비들은 건드리기만 해도 터지는 초민감성 지뢰로 변해 풀숲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폭탄은 대량 생산이 쉬워 수천 개씩 뿌려졌는데 호기심에 이끌린 병사나 민간인이 장난감처럼 생긴 이 물체를 집어드는 순간 수백 개의 날카로운 파편이 터져나오며 주변을 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외형 뒤에 숨겨진 이 끔찍한 살상력은
전쟁터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심지어 하늘에서 떨어진 작은 고철조차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는 불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반면 첨단 기술 없이도 가장 원초적인 공포를 심어준 함정은 베트남전으로 유명해진 펀지핀 풀지피대 원형이었는데, 얕은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인분을 바른 날카로운 대나무나 쇠창을 꽂은 뒤 얇은 나뭇잎으로 덮어두는 방식은 설치하기가 바보 같을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군인이 이 구덩이에 빠지는 순간 날카로운 창이 전투화와 살을 뚫고 뼈를 부러뜨렸으며, 창에 묻은 오물은 상처 깊숙이 침투해 끔찍한 감염을 일으키며 병사를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엽기적인 무기는 영국 특수작전본부 SOE가 만든 폭발하는 쥐였는데, 그들은 죽은 쥐의 가죽을 벗겨 내부에 플라스틱 폭탄을 채워넣고 감쪽같이 꿰매어 독일군 보일러실의 석탄 더미 위에 몰래 올려두었습니다. 독일군 화부가 석탄 사이에 섞인 쥐 시체를 발견하면 혐오감을 느끼며 삽으로 떠서 불타는 보일러 아궁이 속으로 던져버릴 것이라는 인간의 본능을 정확히 예측한 것이었고, 그 쥐가 불 속에 들어가는 순간 거대한 보일러가 산산조각 나며 공장 전체가 멈춰버리는 기상천외한 작전이었습니다. 결국 2차 세계대전은 인간의 창의성이 파괴라는 목적을 만났을 때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실험장이었습니다. 나비, 초콜릿, 쥐, 그리고 사람의 호기심까지, 세상의 모든 평범한 것들이 죽음의 도구로 변했던 그 시절, 병사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눈앞의 총구가 아니라 무엇이 터질지 모르는 세상 그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살아남은 자들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는데, 고향으로 돌아온 병사들은 길가에 떨어진 동전 하나, 삐딱하게 걸린 액자 하나를 보고도 몸을 움찔거리며 식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교활한 발명품들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미워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서늘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2차 세계대전은 인간의 창의성이 파괴라는 목적을 만났을 때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역사상 가장 어둡고 비틀린 실험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 기발하고도 잔혹한 발명품들은 단순한 살상 무기의 기록이 아니라 창의성이라는 인간의 가장 빛나는 재능이 증오를 만났을 때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늘한 증거입니다. 타인을 돕고 싶어하는 선한 마음까지 무기로 삼았던 그 시절의 광기는 결국 전쟁터에서 가장 무서운 함정은 땅속의 지뢰가 아니라 인간 그 자체였음을 우리에게 묵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